옛날 옛적 한 왕국에서는 매년 모든 시민이 참가하는 성대한 경진대회가 열리곤 했다. 이 대회의 독특한 점은 그 주제가 항상 자연법을 통한 도덕적 생활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경험한 도덕적 딜레마와 그 해결책을 사례로 들어가면서 자연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회의 참여자 중 한 명인 라파엘이라는 청년이 무대에 올라왔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부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모든 관중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라파엘은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몇 달 전 저의 가족 농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우리 농장의 밀밭에 해충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죠. 그런데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독한 화학약품을 뿌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품이 땅을 오염시키고 인근 길가에 있는 작은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라파엘의 진지한 얼굴에는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자연법에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회에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충을 퇴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동물과 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라파엘은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을 설명했다. 저는 생명을 보존한다는 자연법을 생각하며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농업서적을 참고하여 천연 재료로 만든 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효과를 보았고 무엇보다도 동물과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게 되니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라파엘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또한 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이 저희 농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농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는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라파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법을 넘어서 어떻게 자연법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청중은 그가 그 해의 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연법이 원리를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연법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은 라파엘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한 자연법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가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옛날 한 왕국의 자유와 혼돈이 동시에 존재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자연의 정원이라 불렸는데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유는 점차 저주가 되어갔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매일 싸우고 서로의 재산을 뺏고 언제나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이 삶에 지쳐갔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 한 연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홉스였습니다. 그는 세상사를 지켜보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탁자에 앉아 온갖 자료를 뒤적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깨달음을 얻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었어. 그는 외쳤습니다. 홉스는 왕국의 광장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 바로 사회계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우는 대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만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고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경험 많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정의롭고 공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자는 절대 군주가 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왕국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에 따라 사람들은 이 지도자에게 그들이 자유를 일부 양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의 정원은 혼돈에서 벗어나 번영과 조화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의 정원은 더욱더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홉스와 그의 사회계약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협력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깊고 푸르른 숲 한가운데 아르데니아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죠.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르데니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필요한 만큼만 자연에서 얻으며 욕심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히 르소라는 현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연 상태에서의 삶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루소가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죠. 루소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평등을 잃고 부패와 불평등이 만연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루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르데니아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삶이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작 그들 자신도 문명의 유혹을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지 모르지만 루소의 말은 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루소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문명이라도 인간 본연이 선함과 평등함을 이뤄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르데니아의 자연 곁에 살며 얻은 우리의 지혜를 세상에 나가 모두에게 알리자.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평등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그들은 아르데니아의 가르침을 바깥 세상에 퍼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 젊은이들이 다른 마을과 도시로 나가 루소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신기해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잊힌 본성을 일깨워주었고 문명이 주는 편리함 속에 잠시 망각했던 진정한 행복과 평등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데니아의 철학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의 순수함과 평등성에 대한 메시지는 인류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세상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더 평등을 추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르데니아의 이야기와 루소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르데니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자연과 조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효율적 이타주의자, 루소 유명한 한 남자, 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자원과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엄격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존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유쾌하고 독점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효율적 이타주의의 개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강연이나 세미나와는 달리 존은 이 행사를 일종의 모험으로 꾸몄습니다. 그는 널리 알려진 보물찾기 게임을 기획했는데 이 보물찾기는 신나는 놀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행사의 첫 부분에서 존은 참가자들에게 전통적인 보물 지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와 함께 작은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서 10달러의 기부로 10명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부터 구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곳에 있는 비영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 수익금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참가자들은 지도를 손에 쥐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기 다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한 행동이 어떻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기자발적이지만 자연스럽고 활기 넘치는 방식으로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은 행사 마지막에 광장에서 모든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은 보물은 단지 재미와 놀이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자선활동 이상의 감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날 행사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몇몇은 존을 따라 효율적 이타주의를 일상에 녹여내기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존의 재미있고 창의적인 접근법 덕분에 사람들은 이론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